자, 오늘 이렇게 에즈락 보드에서 쌀80 세팅하고 B보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언더볼팅, 전력 제한 세팅 이렇게 보여드렸고, 저가형 메인보드에서 250W로 스로틀링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전력 제한까지 해서 스로틀링 없게 사용하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인텔의 B보드를 사용해서 에로레이크 리플래시를 만져보는 그런 영상인데, 일단 메인보드는 에즈락 제품입니다. B860M 챌린저 와이파이 화이트 색상 버전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주셨어요. 제품 간단하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할 말이 많아서. 다나와에서 인텔 1851 소켓 지원으로 검색을 해서 B860 찍고 에즈락을 놓고 낮은 가격 순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쭉 제품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270K를 꽂아서 테스트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낮은 전원부의 제품 말고 270K를 커버할 수 있는 전원부의 제품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리스팅 한 것 중에는 원래 타겟으로 했던 게, 여기 보시면 스틸 레전드 보드 있습니다. 한 26만원 정도 하고요. 페이지당 80A 12페이지라서 얘가 960A 정도 여기 써있네. 원래 이 제품이나 아니면은 라이브 믹서 가격은 23만원 정도인데, 여기 인텔겐 제품의 이 페이지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여기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라이브 믹서가 60A 짜리거든요. 그래서 10페이지니까 600A예요. 프로 RS도 보시면은 이게 500A라 나와 있는데, 여기 프로 RS도 마찬가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원부가 60A 짜리 10개에서 600A입니다. 그래서 270K를 커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메인보드가 최소 600A 정도 되는, 보통 프로 RS나 라이브 믹서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스틸 레전드 정도로 봤는데, 그거보다 저렴한 모델은 프로 A 보드가 있는데 얘도 보시면은 60A 짜리 10개에서 600A입니다. B860M 챌린저 와이파이 화이트 모델이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왜 한국어가 아니지? 주소창을 KR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럼 한국어가 나오죠? 이 보드가 나왔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보내드리겠다 해서 확인해봤더니 얘도 60A 짜리 10페이지여가지고 600A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받아왔습니다. 전원부에 이 암페어라는 게 CPU를 사용할 때 소비 전력이 얼마나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보통 270K가 250W의 전력을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00에서 250을 딱 나누면은 2.4가 나와요. 그래서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입니다. 그걸 계산했을 때 2.4V까지도 전압이 튈 때 커버가 되는 전원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600A는 사실 250W를 커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전력이 공급이 되는 거를 10페이지로 쪼개가지고 공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페이지당 전력이 높게 할당이 되면은 발열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원부 발열을 잘 해소를 해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메인보드를 고를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전원부 방열판입니다. 여기 저가 브랜드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거 보면 방열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보드는 아무리 전원부가 270K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전원부 발열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보드예요. 이런 전원부 방열판이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K 모델이 아니라 225 논 K 모델, 뭐 이런 저전력에서 쓰는 그런 모델만 끼워서 쓰는 걸 권장드리고, 일단 전원부 방열판이 저는 아예 없는 제품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근데 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얘도 전원부 방열판이 있긴 있는데 조금 뭐가 부실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원부 방열판이 있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언급한 스틸 레전드나 아니면은 못해도 뭐 프로 RS 정도 되는 이런 구성이면은 뭐 그래도 커버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상단 전원부 방열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발열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방열판 다 있으니까 그럭저럭 테스트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고, 같은 맥락에 여기 보시면은 방열판 요렇게 있죠. 그래서 오케이, 이 정도 하면 써볼음직 하겠다 해서 보내주시라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서론이 왜 이렇게 기냐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이 영상 아마 담당자님 보실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제가 테스트했을 때 이 메인보드는 270K 쓰면 안 되는 메인보드입니다. 왜냐면 전원부 발열 해소가 안 돼요. 특히 요 상단 방열판,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디스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검정색으로 이렇게 박혀있는 거, 이게 나사가 아니에요. 나사가 아니고 스프링으로 해서 메인보드에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클립 같은 형태로 지금 박혀있는데, 이 메인보드 꺼내면서 요거 잡고 당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옆으로 돌아가요. 이게 나사로 고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에즈락 메인보드 담당자님 저 진짜 권장드리는데 이 방식 쓴
작은 메인보드는 한국에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 600A 좋아. 그거까진 좋아요. 근데 방열판 이거 진짜 저는 굉장히 대실망했습니다. 이거 진짜 손으로 밀면 옆으로 밀리고요. 밀리면서 여기 접착돼 있는 써멀 패드 요 옆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는데 써멀 패드가 뚝뚝 떨어집니다. 접착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발열 해소 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제가 볼 때 요것도 지금 나사 방식이 맞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툴리스 형태를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뭐 그렇다 쳐요. 뭐 이게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뭐 저가형 메인보드니까 그 몇 푼이라도 줄여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나쁘진 않은데 이거 진짜 이 클립 형태 이거 좀 충격받았습니다. 이거 그냥 만지는데 옆으로 확 돌아가요. 진짜로. 돌아가기만 하면 괜찮아. 뭐 발열만 잘 잡으면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270K 여기다 장착해서 돌려봤을 때 발열 해소가 안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발열 해소가 문제가 아니라 발열이 해소가 안 되면은 성능 하락이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270K를 장착한다고 지금 3열 수냉 쿨러를 물려놨습니다. 지금 270K 장착이 되어 있고 메인보드는 B860M 챌린저 보드인데 지금 장착된 CPU가 그래도 제가 좀 저렴한 모델에 장착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 온도적 이점이라도 받아보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270K 중에 제일 수율 좋은 놈을 달아놨어요. 이걸 돌려보면은 성능은 잘 나옵니다. 1회 기준. 참고로 지금은 상온 28.3도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일부러 상온을 낮추지 않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수는 43,000점 정도. 1회 기준으로 성능 하락이 없어요. 온도 84도 정도 양호합니다. 전력 제한 250W에 걸렸고요. 근데 이게 30분 걸고 돌리면은 이제 발열이 누적이 되거든요. 보통 발열이 누적이 되면은 요구 전압량이 높아지면서 성능 하락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일단 CPU 쪽의 온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원부 쪽의 온도가 문제가 되면서 성능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거 점점 떨어집니다. 계속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돌렸을 때 41,000점까지도 점수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점수가 떨어지는데 CPU에 스로틀링 걸릴 온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문제가 아니라 전원부 쪽에 발열이 해소가 안 돼서 이게 전원부 쪽의 온도를 센싱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쪽에 센서가 없는 모양입니다. 31도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만져봤을 때 손도 못 댈 정도로 엄청 뜨거운 상태인데 요거는 잘못 센싱하는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안 돌릴 때도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다시피 스로틀링 구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4만점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일 겁니다. 왜냐면은 최대 점수인 270K의 점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42,800점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점점 오른쪽으로 이게 그래프가 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CPU 쪽 온도 스로틀링이 걸린 게 아니에요. 88도는 스로틀링 걸린 온도가 아닙니다. 지금 전원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발열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면서 성능 저하가 계속 누적되면서 270K를 지속부하로 장기 사용했을 때 전원부 온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면서 이런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 스로틀링 발생할 수 있을 것까진 좋아요. 이 스로틀링 뭐 점수 떨어지는 거 뭐 10% 정도 떨어지는 거 감안하고 쓴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온도가 높아지는 게 해소가 안 되면은 하드웨어가 죽습니다. 하드웨어에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B860M 챌린저 와이파이 화이트 모델을 만약에 270K에 쓰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0K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 듭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 스펙이면 250K를 쓰더라도 거의 간당간당하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절대 270K를 여기다 물리면 안 됩니다. 특히 여름에 상온 30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쓰게 되면은 쓰다가 전원부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보드가 사망할 수 있어요. 에즈락 입장에서도 이 메인보드를 팔고 싶으신 건 좋은데 스펙상으로 270K 커버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하드웨어 디자인적으로 270K 커버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결론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님도 아마 이 영상 보시겠지만 이 제품을 270K용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 보드가 사망하는 불량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 감안하고 마케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70K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메인보드 비용을 높이더라도 조금 더 발열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보드를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보드 라인업을 화이트 타겟으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270K 타겟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270K를 쓰겠다고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 보드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270K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분 30초 정도 돌렸는데 CPU 점수가 42,000 초반대까지 떨어졌죠. 이게 지속적으로 돌리면 41,000점대까지 떨어집니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전에 10분 정도 테스트했을 때 이게 41,000점대까지로 떨어졌고요. 보통 270K가 게이밍 용도보다는 작업용 용도로 많이 나갈 건데 지속적인 작업 환경에서 이렇게 전원부 온도 케어가 안 되는 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돌려보고요. 잠깐 스톱하고 너무 메인보드 디스만 한 것 같은데 저는
저는 분명 스틸 레전드를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온 걸 어떡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려야지 보시는 분들이 이 보드를 270K 용도로 괜히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 영상 보고 250K만 꽂는다거나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프로 RS는 방열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270K 정도 쓰시려면은 스틸 레전드급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저가형 메인보드를 사용해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비용을 낮추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주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십니다. 제 채널 자체가 그런 걸 튜닝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 B860M 보드로 언더볼팅을 해볼 거예요. 언더볼팅. B보드는 오버클럭이 안 돼요. 그렇지만 CP라는 기능을 도입을 해서 B보드에서도 언더볼팅 할 때 성능 하락이 없게끔 이런 옵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바이오스 들어왔고요. 이게 메인 화면인데 왜 여기만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가져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드밴스드 모드로 F6을 눌러서 들어가면 하얗게 되거든요. 요거 굉장히 바이오스 이쁩니다. 제가 기가바이트 화이트 바이오스도 굉장히 이뻐서 좋아하는 편인데 이지 모드는 요렇게 새까매요. 왜 그랬지? 요것도 화이트로 해주면 안 되나? 아무튼 어드밴스 모드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여기가 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OC 트위커 탭에 들어가서요. 이 인텔 디폴트 세팅을 에즈락 익스트림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CP라는 옵션이 풀리면서 언더볼팅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오리지널을 알려드릴게요. 인텔 디폴트 모드여 상관은 없는데 이 CPU 컨피그레이션 옵션에 들어가면은 쭉 내려요. 그러면 IACP Enable이라는 옵션인데 이거를 Disable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요. 이거를 설정하지 않으면은 전압을 떨어뜨리면 전압이 떨어지는 만큼 P코어의 전압을 몰빵해주면서 2코어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서 멀티 성능이 떡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언더볼팅을 할 때는 이걸 디세이블로 꼭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인텔 디폴트 모드랑 에즈락 익스트림 모드의 큰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 에즈락 익스트림 모드로 설정하게 되면 전력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보면은 롱 듀레이션 파워 리밋이랑 그 다음에 숏 듀레이션 파워 리밋이라는 옵션이 지금 에즈락 익스트림 컨피그레이션 상태에서는 오토 상태일 때 최대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9999 하면은 4095로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래서 이걸 오토 상태에서 부팅 시켜도 4095라는 값으로 전력 제한이 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력 제한 해제까지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인텔 디폴트 모드로 하시면은 250W에서 쓰게 될 거고 거기서 CPU 컨피그레이션 IACP 옵션만 디세이블로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전력 제한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전력 제한을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최대값으로 넣어주면은 전력 제한 해제까지 수작업으로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PU 전압을 만져볼 건데 CPU 전압은 여기 있습니다. CPU DLVR 컨피그레이션 옵션에 있는데 들어가면 여기 코어 인풋 볼티지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를 픽스드 모드로 바꾸고요. 여기서 언더볼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수정하면은 이 CPU의 디폴트 상태 코어 클럭에서 언더볼팅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 아마 이 CPU가 전압이 1.25V에서 1.3V 사이로 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CPU 인풋 볼티지가 1.272V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정 전압은 아니고 가변 전압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멀티코어 부하를 걸게 되면 이거보다 전압이 더 떨어지거나 전압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1.25V부터 해서 언더볼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언더볼팅 방법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수동 오버클럭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클럭을 높이지는 않고 클럭은 그대로 두고 전압만 낮추는 게 언더볼팅이에요. 왜 클럭은 높이지 않냐면은 B보드기 때문에 이 CPU가 가지고 있는 P코어, E코어 배수 클럭보다 높은 클럭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막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PU의 클럭은 건드리지 않고 전압만 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더 높게 줄 수도 있을 거고 낮게 줄 수도 있을 건데 보통은 클럭을 높이지 않을 거면 전압을 높게 주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B보드에서는 보통 언더볼팅을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압을 1.25V부터 시작을 해서 내 시스템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안정성 테스트를 계속 돌리면서 전압을 낮춰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 CPU가 분명히 영상 초반에 고수율 CPU라고 얘기 드렸어요. 제가 넣는 전압값이 여러분들 CPU보다 더 낮은 전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높은 전압을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아무튼 1.25V로 돌린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전압을 더 내려가면서 돌리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세팅은 전력 제한이 해제가 됐고 CPU 옵션이 풀렸고요. 그리고 전압을 1.25V로 설정했어요.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나가게 하겠습니다. 자, 부팅 됐고 시네벤치 기준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 손정 상태에서 한 바퀴 돌렸을 때 43,000점 정도 나왔고 그때 소비한 전력 소비량이 250W인데 지금 전력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점수 대비 전력 소비량은 좀 비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지금 1.25V 정도 인가했고 전력 제한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P코어는 54배수 약간 떨어지게, 그 다음에 E코어는 47배수 약간 떨어지게 나올 거예요. 이게 약간 떨어지는 이유는 BCLK가 100보다 좀 더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보통 저가형 보드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냥 비슷하게 나오면은 요 정도 나오면은 54배수구나, 요 정도 나오면 47배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온도는 82도 정도 나왔고요. 소비 전력량이 282W가 나왔어요. 소비 전력량이 250W 이상 나오면서 지금 P코어, E코어 클럭이 최대치까지 찍게 된 겁니다. 요 온도랑 소비 전력하고 요 점수를 잘 보세요. 43,400점 정도. 자, 다시 바이오스에서 전압 수정하는 부분 가서 1.2V를 넣고 그리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됐고 시네벤치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클럭은 수정 안 했기 때문에 최대 클럭은 여전히 동일하게 터질 거고, 지금 온도 보시면은 온도가 약간 떨어진 게 보입니다. 상온은 28.5도로 약간 올랐는데 온도는 지금 4도 정도 떨어졌죠. 한 바퀴 기준이고 점수는 44,093점, 소비 전력량이 267W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자, 언더볼팅 적용되고 점수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르는 거 확인됐죠. 자, 그러면 전압을 더 낮춰볼게요. 자, 이번엔 1.15V로 바꿔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입력하는 이 전압값은 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압값이라서 여러분 시스템에 적합한 전압값은 직접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일단 돌아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됐고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최대 클럭은 잘 나오고 온도 보시면은 이제 74도까지 떨어지죠. 상온은 28.6도, 소비 전력량이 250W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력 제한까지 같이 걸면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언더볼팅한 상태에서 소비 전력이 280W대에서 248W로 떨어졌다고 해서 저가형 보드에서 전원부 발열량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 전력량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전압을 더 떨어뜨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여기서 전압을 더 떨어뜨리려면 CPU의 배수를 다운클럭 시켜야 돼요. 다운클럭 시킬 수는 있습니다. B보드가 오버클럭이 안 되지 클럭을 낮추는 다운클럭은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클럭을 낮춰서 전압을 더 낮춰가지고 소비 전력량을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바에 전력 제한을 거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멀티 퍼포먼스 말고 게이밍 환경에서 모든 코어를 쓰지 않을 때 소비 전력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최대 클럭까지 쓰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그거를 다운클럭 하게 되면 게이밍 환경이나 아니면 라이트한 저전력 상태에서 동작할 때도 다운클럭 돼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전력 제한을 걸어서 커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일단은 요거 닫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44,000점 넘을 것 같은데, 자, 44,200점 정도 나오죠. 온도 70도 초반대 정도, 지금 상온 28.6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더볼팅을 진행을 했고, 전력 제한까지 같이 걸어볼게요. CPU 컨피그레이션 옵션에서 200W 정도로, 200W 정도면은 250W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20% 정도 전력을 다운시킨 거죠.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됐고 보시면 전력 제한이 200W로 바뀌었죠. 한번 돌려볼게요. 성능은 아까보다 떨어질 겁니다. 200W로 전력 제한 거니까 지금 4800점 정도 나왔죠. 하드웨어 인풋 끄고 돌리면 한 41,0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온도는 68도 정도고 클럭은 다소 떨어졌는데 아마 게이밍 환경이나 이런 데서는 최대 클럭을 유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전원부 방열판이 조금 부실하면은 이렇게 언더볼팅 걸고 전력 제한까지 걸면은 성능은 그나마 최대치까지 유지해주면서 전력만 감소시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W 이하로 유지를 시켜주면은 그나마 전원부 온도가 높아지는 걸 조금 커버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여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여름에 진짜 전원부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간다 하면은 전력 제한으로 전력을 더 빼주거나 그렇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여름에 이렇게 지속적인 하드웨어 부하를 주지 않는 경우에, 단발성으로 이렇게 동작시키는 경우에는 그렇게 성능 하락이 없을 수 있는데요. 한번 돌려볼까? 30분? 아까는 돌렸을 때 요 밑에 있는 이 13900KS의 요 점수 그래프가 점점 오른쪽으로 오는 게 보였죠.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이 부하를 받을 때 점진적으로 성능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800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아까처럼 한 6분 정도 돌려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4962점, 성능 하락이 없죠. 오히려 점수가 올랐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W 정도로 세팅을 했을 때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을 정도의 온도가 유지가 되고, CPU 온도도 74도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까 88도 정도 나온 거 대비해서 14도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판단할 때 한 200W 정도면은 이 메인보드의 전원부 방열판 상태로도 좀 온도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제 상온
기준이고요. 여러분들 상온이 만약에 날이 점점점 더워져서 더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 온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고 스로틀링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테스트 해보는 방법은 그냥 시네벤치 한 번 돌린 거랑 지속적으로 부하를 돌렸을 때 성능 저하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그거는 스로틀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스로틀링이 없는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한 바퀴 돌렸을 때랑 계속 돌렸을 때 점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잘 나오거나 이러면은 스로틀링이 없는 거고요. 스로틀링이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CPU 온도가 90도 이하에서는 스로틀링이 잘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CPU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린다기보다 뭐 전력 제한이 걸렸다거나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게 문제가 될 상황이 없었는데 스로틀링이 걸렸습니다. 그거는 전원부 온도에 의한 스로틀링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전력 수준을 낮춰줌으로써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는 것까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 컨피규레이션 들어가면은 P코어, E코어 배수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오버클럭은 안 될 건데 다운클럭은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E코어는 건드리지 않고 P코어만 이렇게 53배수 이런 식으로 배수를 낮추면은 전압을 더 다운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정 배수 이하로 내려도 전압이 더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때는 캐시 배수도 같이 낮춰줘야 돼요. 캐시 배수가 디폴트로 설정된 상태에서 요구하는 전압량 이하로 전압을 낮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P코어만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캐시를 같이 낮춰야 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다운클럭까지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SFF에 270K를 박는다. 거기서 멀티 최대 성능을 뽑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언더블팅으로 이렇게 다운클럭해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SFF 만지시는 분들은 보통 이 정도 설정하는 거 익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옵션들은 이 CP나 아니면은 전력 제한 해제 혹은 P코어, E코어 설정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에즈락 보드에서 보여드리지만 대부분의 메인보드의 설정이 비슷합니다. 용어만 똑같은 거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AI CP라는 옵션이 있는지 인터페이스만 잘 찾아서 이걸 디스에이블로 바꾸거나 하시면 되고 전력 제한 해제도 용어 똑같을 겁니다. 롱 듀레이션 파워 리밋 또는 숏 듀레이션 파워 리밋 찾아가지고 이렇게 최대값 인가하면 전력 제한 해제가 될 거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전력으로 설정하시거나 옵션 이름은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보통 B보드에서 언더볼팅을 하는 방법 중에 ACDC 로드라인을 건드리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즈락 B860M보드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ACDC 로드라인 옵션이 안 보여요. 다른 옵션들도 다 쭉 훑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CPU 튜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메모리 쪽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 이전 영상에서 에로레이크 리플래시는 메모리 클럭을 높게 쓰면 쓸수록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에즈락 보드 쓰시는 분들이 8000 클럭 이상 못 넣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변인 통제를 위해서 디폴트 값을 한번 불러오고요. 여기서 클럭을 7933까지 입력하고 기어 2로 세팅을 하고요. 타이밍은 그냥 오토로 두고 SA 전압을 픽스드 모드로 1.1V 그리고 VDD2 1.1V 그리고 요걸 수정하면 요 밑에 있는 여기가 1.1V로 바뀝니다. 그리고 VDDQ도 1.1 그다음 VCC IOG랑 VCC CLK는 수정 안 해도 되고요. VDD 볼티지 1.1V VDDQ 1.1V 요렇게 입력을 하고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어요. 에즈락 보드가 이 7933까지는 오토 세팅이 되게 잘 풀려요. 보시면 CL, RCD, RP 66으로 이렇게 풀리면서 부팅이 됐습니다. 근데 8000으로 하는 순간 전압을 높여도 부팅이 안 되고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트레이닝 할 때 8000 클럭부터 에즈락의 바이오스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거를 건드려 줘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서요. 여기서 클럭을 8000으로 바꾸고 부팅하면 부팅이 안 됩니다. 이미 다 해본 거고 이거를 하려면 CL, RCD, RP 타이밍을 적당한 수치를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한 60 정도로 잡겠습니다. 8000에 60 정도는 무리 없을 값이고요. 이렇게 60으로 입력을 했으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CWL이라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 값을 CL-2로 잡아줍니다. CL이 지금 60이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58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가 저가형 보드라서 제가 Z890 에즈락 보드로 테스트했을 때는 지금 1.1V로 8000이 잘 됐는데 아마도 저가형 보드라서 그런지 1.1V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전압을 좀 더 높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V로 약간 올려주고요. 나머지 전압도 그냥 통짜로 1.2V로 통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하기 편하게 1.2V. 그 다음에 SA 전압은 클럭이 높아질수록 SA 전압을 좀 높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8000 이상 쓸 때 제가 테스트했을 때 1.35 정도 넣어주면은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보드 레이어 수가 두껍거나 좀 더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SA 전압을 좀 더 낮춰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굉장히 저가형 6레이어 보드다 보니까 이게 1.3V 정도까지는 시도해 봄직한데 1.2V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SA 전압을 1.35V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이 CWL 타이밍이 문제가 되는 애가 여기 내려보면은 여기 보시면 WRRD SG랑 WRRD DG 타이밍이 있어요. 이 타이밍이 CWL 타이밍이랑 산술적으로 계산돼서 TWTRS랑 TWTRL이라는 타이밍을 수정하게 되는데 지금 에즈락 바이오스에서 8000부터 그게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토로 해서 이게 잘 안 되면은 요 두 개 값을 굉장히 큰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여기에 120 그리고 여기에 90 요렇게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일단 요거 오토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오토로 한번 하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죠. 결국에 핵심이 이 CL 값 마이너스 2가 CWL로 들어가는데 이 CWL 타이밍이 여기 WRRD SG랑 WRRD DG 타이밍이랑 같이 연관돼서 이 WTRL이랑 WTRS라는 타이밍 값이 세팅이 되는데 그 부분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이 에즈락 보드가 8000부터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렇게 TWTR 값을 입력을 해주면은 8000부터 이렇게 부팅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클럭을 높여가면서 여러분들 테스트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클럭 들어가는지 클럭 더 높여보실 분들은 더 높여보시면 되고, 지금 1.2V에서 8000 클럭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보드로 시도했을 때 좀 더 클럭을 높이면은 8200 또는 8400까지도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돼요. 물론 그거는 이제 수동 오버클럭의 영역이고, 제 채널에 보시면은 여기 쌀80이라고 메모리 세팅을 제가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기가바이트 Z보드로 딸깍으로 넣을 수 있는 8000 클럭 세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세팅했던 값이 요렇게 됩니다. CR, RCD, RP만 세팅을 했고요. 적당히 풀어줘도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건데 지금 보시면 CL 52, RCD, RP 56이라는 값을 썼고 1.1V에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SA 전압은 1.35V. 근데 이거는 Z보드라서 그렇고 지금 에즈락 버전 쌀80 세팅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메인보드 퀄리티가 좀 되시는 분들은 1.1V에서 동일하게 세팅해보시면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저가형 메인보드 쓰시는 분들은 지금 방금 제가 전압 설정 보여드린 것처럼 1.2V로 시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에즈락 보드에서 쌀80 세팅을 하는 건데 일단은 바이오스 초기화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방금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데 D램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D램 프리퀀시를 8000으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 기어 4로 동작하지 않게 기어 2로 고정 세팅해주고요. 타이밍 동일하게 쓰겠습니다. CL 52, RCD 56, 그 다음에 RP 56 요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CWL 타이밍을 CL-2예요. 그래서 50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율이 좀 괜찮으신 분은 CL도 2개 내려볼 수 있을 거고 RCD, RP도 2개 정도 이렇게 시도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율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거고, 제가 보여드리는 52, 56, 56은 좀 뿔딱인 하이닉스 메모리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한 겁니다. 참고로 16기가 하이닉스 A-다이 모드라고 24기가 하이닉스 M-다이 모듈에서만 동작을 하는 세팅이에요. 단일 메모리 기준으로 32기가, 48기가, 64기가 모듈은 8000 클럭 자체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CL 값을 더 조여보시는 분은, 예를 들어 CL을 50으로 바꾼다 하시는 분은 이 CWL을 CL-2인 48 요렇게 이것도 같이 조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볼티지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아까 세팅한 거랑 동일하게 세팅할 겁니다. SA 전압은 1.35V, 그 다음에 VDD2 1.2, 그리고 VDDQ 1.2V, VDD 전압 1.2V, VDDQ 전압 1.2V 요렇게 세팅하고 저장하고 나가게 하시면 되고, 내가 조금 더 고가형의 에즈락 보드를 쓴다 하시는 분은 SA 전압은 1.35V로 유지하고 나머지 전압을 1.1V로 바꿔서 시도해보시면 약간의 전압 다이어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1V로 부팅은 되는데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TM5나 아니면 맴 테스트 같은 거 한번 돌려보시고요. 저는 1.2V로 세팅해서 저장하고 나가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부팅 잘 됐고요. 요 상태에서 메모리 안정성 테스트 툴 같은 거 한번 돌려보시고 이상 있으시면 피드백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즈락 보드에서 지금 제가 1.2V라는 전압을 썼기 때문에 사실 1.1V 때도 CL52가 되는데 1.2V면은 CL 타이밍을 더 조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스트 하실 때 바운더리를 어떻게 잡으시냐면, 만약에 나는 원클릭 딸깍으로 말고 메모리 수동 오버클럭을 좀 할 줄 아신다, 그래서 타이밍을 더 조여보고 싶으신 분은 1.2V 기준으로는 요 CL 타이밍을 수율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최대 44까지 조여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율에 따라서 44는 잘 안 될 수 있고요. 좀 먹어볼 만하게 도전해볼 값은 46 정도. 그 다음에 CL 값 줄이실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CWL 값을 꼭 같이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RCD, RP 값도 내가 수동 오버클럭으로 타이트하게 조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최소 한 48까지 조여보실 수 있을 거예요. 48보다
10보다 낮은 값은 잘 안 되실 거고요. 수율에 따라서 편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 RCDRP 같은 경우 메모리마다 편차가 좀 심하게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48도 안 되는 메모리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0 또는 52까지도 한번 시도해 봄직할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로 타이밍을 조일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 메모리 오버클럭 역량에 달려 있는 건데, 그 정도까지 가면은 진짜 실질적인 메모리 오버클럭이 되는 거거든요. 클럭 높이는 것도 오버클럭이지만 타이밍을 조이는 것도 오버클럭입니다. 메모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더 타이트하게 조이는 값을 시도했을 때 안정성 테스트를 반드시 돌리셔야 되고, 인텔 같은 경우는 TM5로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멤테스트 프로나 아니면 HCI나 Ycruncher 같은 이런 하드한 메모리 검증 툴을 같이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즈락 보드에서 쌀80 세팅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근데 생각보다 타이밍 조이는 거에서는 성능 향상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클럭을 올리는 거에 영향이 제일 큽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그렇고 이미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조이는 거는 공수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적당히 클럭만 높여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즈락 보드에서 쌀80 세팅하고, 그 다음에 B보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언더볼팅, 그 다음에 전력 제한 세팅 이렇게 보여드렸고, 지금 현재 저가형 메인보드에서 250W로 스로틀링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전력 제한까지 해서 스로틀링 없게 사용하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스로틀링이 없게 전력 제한을 해서 성능 저하를 발생한 상태에서 쓸 바에, 보시다시피 성능 저하가 한 10% 정도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만원 정도의 PC를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10%면 2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의 메인보드 비용에 20만원을 더 투자를 하시면은 이 10% 정도의 성능 향상치까지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 성능 기준이고요. 싱글 성능 또는 게이밍 성능에서는 그렇게 편차가 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270K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작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메인보드에 약간 더 비용을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